그대들이 기다리던 수학쌤. 하다 보면 훈훈해질 것이야. 근데 얘 왜 안 와? 어이, 나영아, 빨리 들어와. 뭐해? 아이씨, 왜 학원을 다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어머님께 전화를 한번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 자, 21페이지 전자기 유도. 유도? 그러니까 왠지 앞에서도 뭔가 유도라는 녀석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니? 우리 첫 시간에 정전기 유도라는 거 했었어요. 기억나니? 정전기 유도. 그래서 뭐 유도 업어치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립을 막 쳤었는데, 정전기 유도라는 게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왜? 똑같이 유도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정전기 유도를 잠깐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죠. 상현아, 정전기 유도가 뭐였니? 정전기 유도요? 네. 한쪽으로요. 전자들 몰리게 해가지고. 그렇지. 어우, 일부 잘 기억하고 있군요. 그러면 정전기 유도라는 녀석은 모든 물체에서 다 일어난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물체에서만 일어난다? 맞아. 금속에서만. 반드시 금속에서만 일어난 일이야. 금속이 왜? 금속은 자유전자라는 녀석이 풍부하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인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부르는데, 그 자유전자가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그 상황에서 뭐가 오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 플러스로 대전된 녀석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전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움직이는 건 전자야. 원자 핵이 아니고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반드시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들 이쪽 끝에 있던 전자들마저도 어이구 플러스님 오셨네 하면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다 옮겨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끝에 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아이고 왜 플러스를 쓰고 있냐? 마이너스가 이렇게 풍부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쪽 왼쪽 끝은 무엇으로 대전이 되고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오른쪽 끝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던 전자들이 다 쏠려버렸단 말이야. 쏠려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은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되는 현상, 그거를 정전기 유도라고 했었어. 기억나죠? 이런 거 설명했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무슨 유도라는 거야? 전자기 유도래. 전자기 유도. 유도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 원래는 그러하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바꾸겠다 라는 그런 뜻을 내포한 단어잖아, 유도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기한 게 어떻게 하냐면요, 전지가 없어. 그러니까 건전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전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코일을 감고, 코일이 이제 전선이지, 전선을 감고 그 다음에 자석만 왔다 갔다 시켜주는데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놀랍게도. 되게 신기하지 않냐? 아니, 생각해봐. 아니, 전류가 흐르려면 뭐 건전지라든지 전원이 있어야 흐르는 게 당연한 상식이잖아. 그치? 그런데 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일을 감아놓은 데다 자석만 왔다 갔다 해줘도 전류가 쑥쑥쑥 흐른다는 거야. 오, 신기하다. 그게 바로 전자기 유도라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뭐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 그걸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전자기 유도라고 해서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주위에 코일을 움직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여주면 된다는 거야.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을 움직여도 되고,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을 움직여도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해보고 싶지 않니? 실험? 아니, 그대들 이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있잖아. 콘센트에다 꽂지 않고 이렇게 자석만 왔다 갔다 시켜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야. 안 신기하니? 왜 나만 신기하는 것 같지?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고, 그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패러데이라고 들어봤니? 패러데이라고도 하는 그 미국의 물리학자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살았던 양반, 200년 좀 더 됐나? 그 정도에 살았던 양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발견했다. 이거 코일 감아놓고 자석만 왔다 갔다 했는데 저 불이 깜빡깜빡, 뭐 그때는 불로 이제 실험하지는 않았겠지만 전류가 흐르는, 찌릿찌릿 전류가 흐르는 걸 발견을 해냈어. 놀라운 발견을 한 거죠.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기 쓰고 살고 있는 거야. 왜? 그거 이용해가지고 발전기가 그 원리야. 발전기가 뭐냐면 뭐 화력 발전이다. 그러면 이제 석탄이든 석유든 떼죠. 불을 피워. 불을 피우면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데우지. 물을 데워서 물이 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끓겠지. 끓어서 기체가 되면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증기를 어디다 쏘는 거야. 터빈이라는 거에다 쏘거든. 터빈이 뭐냐면 그냥 날개가 달려있어. 날개가 달려있고 거기다가 증기를 쏘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중심축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야. 그래서 뭘 돌아가는데 여기서 돌아가는 게 뭐냐면은 바깥에 영구 자석을 걸어놓고 굉장히 강한 자석을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안쪽에 코일만 감아놓은 거야. 그거를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실제로 돌아간다 이거야. 돌아가니까 거기서부터 전류가 쫙쫙쫙쫙 나오는 거. 그게 발전기거든.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만든다라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유도 전류라는 건 뭐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유도 전류라고 불렀겠지. 뭐 이름은 왜 이렇게 붙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유도 전류의 세기라는 거. 여기서 발전기, 우리가 이제 발전기를 손으로 돌리는 발전기도 있거든. 수동 발전기라 그래서 발전기를 이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돌린다고 생각하면 전류가 세게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돌려야 될까? 세게 돌려야겠지. 더 빨리 돌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거야. 유도 전류의 세기.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이는 속력이 빠를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 자석을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이 발전기를 돌리거나 이 속도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고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코일 자체가 감은 횟수가 더 많으면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또 아니면 자석이 세기가 더 세면 셀수록 더 큰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죠.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지 않니? 잘 왠지 납득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갑자기 전류가 흐른다고? 흐른다는 거야. 흐르는 거고 그걸로 해가지고 발전기를 지금 우리 사용하는 전기 다 만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소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원리에 의해서. 근데 얘가 되게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얘가 그 코일이 자석 21페이지엔 전자기 유도 그림에서 보면은 코일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자석이 가까이 오면 지금 바깥에서 이제 코일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코일 끝에 마치 자석이 생기는 것처럼 N극 또는 S극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자꾸 변화를 하면서 실제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거거든. 그런데 얘가 보통 요 단원에서 나오게 되는 거는 주로 그쪽 끝에 생기는 게 N극이게요? S극이게요? 이런 거를 물어봐. 밑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N극을 가까이 할 때 라는 표가 나오잖아. 표가 나오는데 거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 네모 부분은 없으니까 그림 다시 그릴게. 왠지 그려놓으면 헷갈릴 테니까. 자 코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선이 쭉 연결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자석이 와요. 자석이 오는데 N극이 가까이 온다 라고 하면 얘가 지금부터 잘 생각해봐.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전자기 유도에서는 이쪽이 N극이 그러니까 코일 쪽에 자석처럼 N극이나 S극이 생길 수 있거든. 일시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게 N극이에요? S극이에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중요한 키워드가 밀당이야. 밀당. 갑자기 밀당? 밀당이 뭐니? 밀고당이 그래요. 그게 이제 본래의 정의지. 하지만 남녀 사이에서 밀당이라 함은 내가 얘한테 왠지 잘해주면 쟤는 밀당보다는 츤데레가 더 맞을래나? 츤데레라는 말 아니? 분위기가 싸해져요. 가뿐싸. 츤데레 모름? 알아요. 그래요. 츤데레라는 게 이게 뭐 일본 말이긴 한데 츤츤하고 데레데레를 이제 섞어가지고 츤데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원은 그래. 무슨 뜻이냐면은 뭐 선물 같은 걸 주면서 오다가 주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나쁜 남자인가? 뭐 여튼 뭐냐면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다가오지 마 라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왜 갑자기 좋아하고 그러냐? 남자애가 이제 여자애한테 와가지고 난 네가 좋아 그러면 흥 됐어 난 너 싫어 이렇게 차갑게 거절한단 말이지. 근데 그러다가 남자애가 됐어 그럼 나도 너 싫어하고 가면 어딜 갈라 그래 이렇게 붙잡는 거 그런 현상을 똑같이 여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N극이 오면 오지마 너 오는 거는 싫어 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오는 게 싫으려면 무슨 극이 생기겠어? N극이 생기겠어? S극이 생기겠어? N극이 생긴다는 거야. 가까이 올 때는 오지마 라 그러다가 왔어. 막상 왔는데 이제 갈라 그래. 자석이 갈라 그러면 어떻게 가지마 라고 하면서 S극이 그때는 생긴다는 것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진짜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올 때는 오지 말라고 막다가 갈라 그러면 가지 말라고 잡는다고. 그런 식으로 생겨요. N극, S극이. 그래서 거기 보면 N극이 가까이 온대.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오지마 라고 하면서 그쪽 바로 윗부분에 N극이 생긴다라고 N이라고 써 있잖아. 그렇게 생기는 거고. 자, 그럼 이제 S극이 이제 멀리 간대. S극이 간다고? S극이 가면 어떻게 돼 있어? 가지마 라고 하면서 그쪽에 N극이 생긴다는 거야. 서로 다른 극이 생겨야 끌어당기면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얘네들이 실제로 말을 하진 않아요. 말을 하진 않고 그렇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N극이 멀리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마 라고 하면서 가까운 쪽에 S극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슨 극이 생기는지는 판단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무슨 극이 생기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중요해. 다음에 생기는 게. 그런데 그거 방향은 어떻게 알면 되겠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코일에서 N극, S극이 어느 쪽으로 생기는지 그거를 했었어요. 한 페이지만 앞으로, 두 페이지 앞으로 가서 17페이지에서 했던 얘기인데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해서 D, 코일에 의한 자기장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으면 N극 방향으로 뭐 엄지를 맞춰주면 나머지 감는 게 전류의 방향이다. 뭐 그런 거를 했었지.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랬어. 어떻게? 엄지는 항상 뭐라고? 오른손 엄지는 전류의 방향. 그렇죠. 오른손 엄지는 항상 전류의 방향.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뭐?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직선 도선이든 원형 도선이든 아니면 코일이든 전부 다 엄지는 전류의 방향, 나머지가 자기장의 방향. 그렇게 맞춰주면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나머지 4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무슨 극이 있는 방향, N극이 있는 방향.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다시 21페이지로 오게 되면 무슨 극이 생기는지는 아까 그걸로 하면 돼. 오면 오지마, 갈라 그러면 가지마 라고 하는 그걸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N극, S극을 찾았으면 그 다음은 잡아주는 거지. 잡아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한번 해봐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N극을 가까이 할 때라고 해가지고 코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N극이 생긴다는 것까지는 됐지. N극이 생기면은 도선을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위쪽으로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위쪽 선을 손으로 감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 직선 도선을 이렇게 감아쥐어야 되니까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 되게 자주 물어봐. 극을 물어보면 쉽게 답을 할 수 있겠죠. 왜? 오지마 가지마로 바로 할 수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거는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감아쥐어줘야 실제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지 반대쪽으로 흐르는지 그거는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이거 문제에 나오면 O2 문제를 아마 오늘 가서 풀겠지. 가서 풀게 되면 그거 엄청 헷갈릴 거야. 엄청 헷갈릴 거니까 차근히 어쩔 수 없어. 차근히 혼자서 이렇게 깨우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감아쥐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거 뭐 유도 전류의 방향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손이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아예 N극을 그냥 엄지에다 맞춰. N극을 엄지에 맞추고 나머지 손가락이 감아쥐는 방향, 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알겠죠? 자, 거기까지 하면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 와우. 유도 전류가 뭐라고요? 유도 전류 자체는 코일이랑 자석이 있으면, 코일은 뭐니? 그냥 전선이야, 전선. 전선을 감아 놓은 거. 그걸 코일이라고 하지. 전선을 감아 놓은 거랑 자석이랑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전류가 당연히 안 흘러. 당연히 안 흐르고 움직일 때. 움직임이 있어야 돼, 반드시.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전류가 흐르는 거. 그거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가만히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고 안 흐른다고? 절대 안 흘러요. 절대. 야, 여기 갖다 놓기만 한다고 전류가 흐르면 전기 만들기가 엄청 쉬워요. 그치? 자석이랑 코일이랑 근처에 놓으면 전류가 흘러? 에이, 그거는
너무 심하잖아. 무슨 뭐 연구기관도 아니고, 그렇지? 공짜로 전기를 얻겠다는 그런 거니까 얘를 움직여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야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그 색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코일을 감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르고, 자석이 원래 자석의 세기가 더 센 자석이었으면 전류가 더 크게 흐른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극이 생기는지,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 N극이 가까이 와요. N극이 가까이 왔어. 그러면 너는 무슨 극을 띄워야겠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땡기는 거잖아. N극이 가까이 오면 오지 말라고 하면서 N극을 띄게 되고, S극이 가까이 와. 그러면 S극을 띄면서 오지 마라고 하는 거고. 근데 왔었다가 이제 갈라 그래. 갈라 그러면 N극이 갈라 그러면 가지 마 하면서 S극을 띄게 되고, S극이 가려고 그러면 가지 마 하면서 N극을 띄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됐어. 다음에 전자기 유도의 이용. 발전기, 아까 얘기했던 그 발전기인데, 발전기 원리가 뭐냐면요, 얘가 그 1번처럼 뭐 이렇게 이 축을 돌리는 거야. 여기는 지금 뭐 바람을 불어가지고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펠러를 그려놨는데, 손잡이를 달아주면 손으로 돌리는 발전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터빈이 연결돼 있으면 발전소에서 진짜로 쓰는 그런 발전기가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일단은 날개를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축을 돌린다는 게 중요한 거야. 중심축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코일을 회전시킨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코일이 2번 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자석이거든. 자석이니까 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이 회전하는 거야. 회전하면 그게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똑같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 자기장은 그대로 있는데 코일이 왔다 갔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발전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반대가 전동기야. 뭐냐면 아까는 발전기는 축을 돌려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냈거든. 근데 전동기라고 하는 건 전기를 받지. 전기를 받아가지고, 전류를 받아가지고 얘를 돌리는 거. 그게 바로 전동기이기 때문에 발전기랑 전동기는 원리는 같은데 방향이 완전 반대인 거야. 전기에서 운동으로 바꾸느냐, 운동에서 전기로 바꾸느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의 발견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일 처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엄지 따봉 하는 거, 직선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는 웨르스테드라는 양반이 몇 년도에 발견했대요. 1820년도, 지금부터 한 200년 정도 전에 웨르스테드라는 양반이 직선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걸 알아냈는데, 그로부터 조금 지나고 한 1831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페러데이라는 양반이, 잠깐만 있어봐, 자기장이 생긴다고? 자기장이 생기면은 그쪽에다가 자기장을 추가로 걸어주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거를 연구를 열심히 했어. 연구를 하다가 결국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을 해서 페러데이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죠. 길이 남을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발전기의 원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페러데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31년에 페러데이는 반대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봤다는 거야. 아주 투박한 실험이긴 했지만 코일을 감아놓고 자석을 왔다 갔다를 한 거야. 그랬더니 찌릿찌릿, 전류가 생기다니 세상에. 그러면서 이 전자기 유도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누가? 페러데이가. 페러데이라는 양반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정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새 2018년이 됐어, 우리가. 내가 이걸 배울 때만 해도 1900년대였어요. 1990년대 후반에 배워가지고 그랬는데 벌써 20년이 흘렀군요. 자, 알겠어요. 다음, 기타. 전자기 유도 이용하는 다른 사례들인데, 마이크, 교통카드, 도난 방지 장치, 이런 것들도 다 전자기 유도를 사용을 한다는 거야. 마이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마이크죠. 이것도 마이크인데, 요 안에 보면은 아주 얇은 판이 들어있어. 얇은 판이 들어있고, 내가 여기다가 말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그 소리가 세면은 그것도 힘을 가져요. 왜 콘서트장 같은 데 가서 엄청나게 큰 스피커 있지? 큰 스피커 앞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거기서 둥둥거리면 내가 둥둥거리지. 진짜로 그 소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밀어내는 힘. 그래서 여기다가 얇은 판, 아주 가볍지. 아주 가볍고 정말로 민감한 그런 판이 있어, 위에.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그 판이 진동을 하는 거지. 내 여기서 나온 음파에 의해서 진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판이 움직이면 뭐냐면 안에는 자석이 고정이 되어 있고 얇은 판에 코일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동을 하니까 코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그 부분을 기록을 해서 증폭을 시키면 마이크처럼 그렇게 소리로 다시 바꾸는, 스피커를 통해서 다시 바꾸게 되면 소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이크의 원리고, 마이크의 원리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소리 음파가 얇은 판을 움직여서 걔가 코일이 달려있는 판이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그걸로 소리를 바꿔주게 돼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는, 우리 교통카드 가지고 이렇게 버스 같은 거 타든지 하면은 띡 갖다 대지. 갖다 대면 띡 소리가 나면서 얼마 남았다, 뭐 얼마 차감한다, 뭐 그런 거 뜨잖아. 타봤니? 앞에도 버스 다니는데. 그래요. 여튼 그 교통카드라는 거 원리가 뭐냐면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가까이 할 때 카드 내부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뭐냐면 카드 내부에 자석이 있는 거야. 자석이 있고, 그 단말기, 버스에 붙어있는 단말기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코일이 있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자석을 띡 갖다 대면은 그 부분에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코일만 있는 상태에서 자석을 갖다 대면 거기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야. 전류가 흐르면서 카드가 가까이 왔군 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도 전류가 메모리 칩을 작동시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메모리 칩은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카드. 그래요. 메모리 칩에 카드가 존재를 하면, 그 카드 안에 메모리 칩이 있는데 걔가 이제 발신기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발신기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발신기가 그때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작동을 해서 그쪽으로 필요한 정보를 근거리에서 전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에는 잔액이 얼마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단말기에서 또 이제 송신을 하지. 뭐라고? 차감하라고. 그 안에 있는 메모리 칩에 남아있는 잔액을 차감하라는 정보를 단말기에서 보내요. 보내게 되면 카드에 있는 메모리 칩은 다시 뭐라고? 잔액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삐빅하는 그 짧은 순간에 다 일어나게 돼요. 거기 봐봐. 메모리 칩, 유도 코일, 유도 전류 발생, 이런 것들이 다 교통카드 안에 들어있어. 교통카드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단말기 쪽에는 컴퓨터랑 무선 안테나만 있다고 하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보이죠? 그림에. 다음에 도난 방지 장치. 이거는 보통 어디 있냐면 마트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서점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반드시 지나서 다니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그냥 물건 들고 나가다 보면 삐삐삐삐삐 소리 나잖아. 그거야 이게. 도난 방지 장치가 그건데, 보면 서점을 예로 들면 서점에 그런 거 장치해 놓은 데 보면은 책에 가격표를 딱 떼보면은 그 부분 밑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도선처럼 뭐 이런 걸 갖다가 인쇄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인쇄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 스티커를 갖다 붙인 거지. 책에다 붙여가지고 그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제 더 이상 이 도난 방지 장치에 반응하지 않도록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바꾸게 되거든. 그거를 거치지 않고 들고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지나가는 순간 전류가 흐르면서 삐비비빅 하는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깥쪽에 코일 부분, 안쪽에 자석 부분 존재해가지고 지나가면 가까이 온 거야. 가까이 와가지고 전류가 순간 흐르면서 경고음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요.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가 되어 있어요. 전자기 유도에서 제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거 N극, S극 생기는 거, 그거 문제 진짜 많이 나와. 가까이 와 하면 무슨 극이 생겨요?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이거 두 가지 엄청 자주 물어보니까 그게 이 단원에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1단원의 내용은 다 했어. 전기와 자기. 앞부분에 전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쪽에 자기, 그러니까 자석과 관련되는 부분까지 얘기하는 그 단원이 내용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22페이지에 있는 문제 좀 보고 이제 단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해요. 자, 전자기 유도 6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코일 주위에서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라고 하며 이때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 땡땡 전류라고 부르는데,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니까 유도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도 전류. 그렇게 된 거죠. 다음 중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동그라미, 흐르지 않는 경우는 X표를 하시오. 그러니까 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동그라미, 일어나지 않으면 X를 하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될까?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코일에 자석 가까이 갖다 대면 흐른다고. 그치? 이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조건이야. 가까이 오면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1번은 동그라미,
자석의 S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이거 뭐 N극을 가까이 할 때는 되는데 S극을 가까이 할 때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했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든 2번이든 둘 다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야.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번, 자석의 S극을 코일에서 멀리 할 때, 자, 가까이 하는지 멀리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움직임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할 때도 흐르고 멀리 할 때도 흐르는 거야. 그래서 3번도 맞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만약에 자석의 N극을 코일에서 멀리 할 때, 그때도 맞다고. 중요한 거는 자석이랑 코일이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느냐 운동을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1, 2, 3번은 전부 다 맞는 말이고요. 4번은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정지해 있을 때, 이때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냐 안 흐른다는 거냐? 안 흐른다는 거야.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움직임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고 움직임이 없으면 전류가 안 흐른다. 알겠죠? 자, 5번. 코일을 가만히 놓여있는 자석에 가까이 할 때, 이때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흐르지. 왜? 어쨌든 코일이 자석에 가까이 왔잖아. 움직임이 있잖아.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전자기 유도에 의한 유도 전류의 세기. 이거는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이는 속력이 빠를수록 느릴수록 어느 게 더 셀까? 빠를수록.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천천히 왔다 천천히 가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큰 전류가 흘러요. 그 다음에 코일의 감은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르고요. 그다음에 자석의 세기가 약할수록 강할수록 전류가 세진다라는 거야. 전류 세기. 전류의 세기는 단위가 뭐죠? 갑자기? 전류의 세기 단위. 전류의 단위. 아니요, 그건 전압이고요. V는 볼트, 볼트는 전압의 단위고 전류의 단위는 뭘까요? I라고 보통 나타내고 단위는 암페어가 되는 거야. 알았지? A라고 이렇게 쓰는. 이 친구 왜 이렇게 생전 처음 듣는다는 그런 표정인가 이거.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야. A라고 쓰죠. 다음, 전자기 유도에 의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어떻게 방해하는 방향이야, 증가시키는 방향이야? 아니에요. 아까 오면은 오지 말라 그러고 가려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한다니까 방해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석이 가까이 온다는 건 자기장이 점점 강해지는 거지. 강해지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같은 극으로 밀어내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갈라 그러면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잖아. 줄어들지 못하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반대의 극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다음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 위에서 막대 자석의 N극을 B방향으로, 그러니까 가까이 갖다 대면 검륙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을 쓰시래. 방향을 쓰라고 그러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지 아래에서부터 위로 흘러나가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건데, 자, 일단 보면 막대 자석의 N극이 A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멀리 간다는 거지. 멀리 가면 그 코일의 위쪽이 무슨 극으로 되겠어요? N극이 멀리 가려고 하니까 코일의 위쪽은 S극이 생긴다는 것이야. S극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엄지로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지. 왜? 위쪽에 S극이 생겼으면 아래쪽에 N극일 거잖아. N극이니까 N극 쪽으로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에서부터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나가는 방향으로 생기느냐? 야, 이걸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어, 문제가. 아니, 그것도 전선도 이게 또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빠져나간다 이런 것도 없이 이상한 문제예요. 보통 문제 이렇게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문제에서 명확하게 보통 그림을 이렇게 줘요.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이 위쪽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줘야 이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쪽 방향으로 흘러 들어갔으면 이쪽으로 나오겠죠?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야. 대신에 아니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거를 고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뭘 고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군요. 차라리 그냥 요 칠판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N극을 A 방향으로 움직인다, 멀리 간다 라고 하는 거니까 위쪽에 N이 생기는 게 아니라 S가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S가 생긴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이쪽 위에 S가 생겼으면 아래쪽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 N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석은 하나의 극만 생길 수가 없잖아. 항상 S극과 N극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S가 된다는 얘기는 반대쪽이 N극이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극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N극으로 감아주여. 감아주게 되면 코일이 어느 방향으로 꼬이는지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쪽 중심부, 이쪽 바깥으로 나가는 도선이 N극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감아지면 되냐? 이렇게 감아지면 된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되니까 전류가 1번, 2번 중에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요? 이렇게 감아졌다. 그렇지?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2번처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나올 때는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흘러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류가 흐를 거다. 전류가 흐른다 하면 뭐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는 흐르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전류 방향을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는지 모르겠다. 뭐라는 거냐 도대체. 차라리 무슨 극이 생기냐라고 물어봤으면 대답할 수 있겠다마는.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막대 자석의 S극을 B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가까이 갖다 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야, 검력의 바늘은 됐고 코일 위에 무슨 극이 생길까요? S극이 가까이 온대. S극이 가까이 오면. 그렇지. 위쪽이 S극이 생기고 아래쪽이 N극이니까 아까랑 똑같은 방향으로 검력의 바늘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똑같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의 S극을 A 방향, 멀리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검력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전과는 반대 방향이 되겠지. 왜? 위쪽에 N극이 생길 거거든. S극이 멀리 가버리잖아. 가지마. N극이 생겨가지고 아까까지는 계속해서 S극이 위에 생기는 두 케이스 다 위쪽이 S였는데 이번에는 위쪽이 N극이 되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거꾸로가 된다는 것이야. 됐어요. 아니야. 문제 풀다 보면 열나 헷갈릴 거야. 열나 헷갈리고 거기에서 무슨 극이 생기는지 그것만이라도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전류 흐르는 방향 이거 몇 번 감아 주어 봐야 되는데 그 감아 주는 거는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봄에 가서 1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에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니까. 알겠죠? 일단 유도 전류가 뭐다 정도만 잘 기억을 해줘. 뭐라? 적지 마.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9번은 비워두세요 그냥.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아니 문제가 뭐냐면 코일에 왜 답을 할 수가 없냐면 코일에 전선이 두 가닥이 들어가잖아. 두 가닥이 들어가는데 왼쪽에 있는 전선이 위로 연결된 건지 오른쪽에 있는 전선이 아래로 연결된 건지 그걸 모르겠어. 그걸 모르겠으니까 알 수가 있나. 표시를 해주는데 보통 표시도 안 해줬어. 나쁜 문제죠. 자 10번. 다음 중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는 경우에 코일이 있고 주위에서 자석으로 막 움직여.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고 그까지는 맞는 말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지 않고 정지시켜 놓는 경우에도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 부분이 틀렸네. 그렇지? 정지해 있으면 유도 전류는 안 생겨요. 그래서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리다. 따라서 X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전동기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모터라고 하는 그 녀석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얘기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건 발전기였지. 발전기고 모터는 그게 아니라 전기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고 싶은 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두 번째 거 같이 했고 세 번째 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코일을 넣어서 회전시키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일단 회전을 시킨다 이거야. 자석이 있는데 코일이 그 사이에서 돌아가면 이거는 움직임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있는 거라는 거야.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코일을 넣어 회전시키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이러한 장치를 발전기라고 한다. 맞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중요한 게 뭐라고? 가만히 있는지 움직이는지 그게 중요하다. 다음 중 전동기에 대한 설명은 발전기에 대한 설명은 발이라고 쓰시오.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라고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면요. 두 가지였어요. 기억납니까? 우리 2학년 때 열심히 얘기했던 건데 역학적 에너지는 뭐랑 뭐의 합이라고? 상현! 역학적 에너지는 뭐랑 뭐를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고? 그렇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그 두 가지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었어. 기억나지? 기말고사 할 때 내가 강조했던 부분이야.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가 포함이 된다고.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니까 당연히 발전기가 되겠지. 내가 돌리는 거 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뭐 물 끓여가지고 돌리거나 어쨌든 돌리는 거를 전기로 바꾸는 거니까 그거는 발전기 얘기가 되는 거고 밑에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한다라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거야. 돌리는 일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전동기가 되는 거죠. 전동기는 전기가 들어올 때 걔가 막 돌아가는 거잖아. 그죠?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수업 시작한 지 대략 한 40분 정도 되었으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요 단원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얘기할 때 단원 정리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단원, 이 화학 단원을 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고 일찍 끝내줄게. 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오늘 뭐 해야 된다고? O2 전기와 자기 파트 첫 단원 그거를 다 해와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일 풀 거니까 문제. 왓썹. 뭐? 아니 뭐 질문할 거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드는 폼이 질문할 거 있어요 폼이었는데. 그렇죠. 내일까지 다 풀. 반드시 전기와 자기를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 1시간에 질문 받고 전기와 자기를 마무리를 하지. 그렇죠? 꼭 풀어와야 돼. 훌륭해요. 근데 왜 예훈이는 오지 않는 거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세준이는 왜 안 오고? 이유가 뭐야? 아침에 뭐 할 일이 있대요. 참 별흥. 어이 나영 뭐합니까? 공부할 마음이 없나? 진짜?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겠군. 배가 아파요. 응?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 하지만 배터리가 없었어. 괜찮겠지? 내 사랑아. 그래서 수업을 듣지 않겠다는 건가? 어이 나영아, 수업을 듣지 않겠다는 거냐? 학원에 오지 마. 어딜 가? 학원에 와서 앉아서 핸드폰 보는 게 무슨 학원에 오는 거야? 늘 힘이 없잖아. 도대체 언제는 수업을 듣는 거냐? 진짜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거임. 더 이상 이제 학원에 와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다. 네가 이렇게 수업도 안 듣고 하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아직 힘이 없다고요. 어쩌라고? 그러면 야 아프면 학원에 오지를 말든가. 근데 매일 와가지고 매일 수업을 안 듣잖아. 매일까지는 아니었는데. 매일이잖아. 단 한 번도 수업을 들은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한 석 달, 넉 달 전인 것 같아. 하여튼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2월부터는 다니지 않는 걸로 할게요. 미안해서 뭐 안 되겠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도록 합시다. 23페이지. 이때까지 한 거 한번 단원 정리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정전기 파트.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가 존재를 했어요. 어떤 거랑 어떤 거? 서로 밀어내는 힘. 그걸 척력이라고 했었지. 그런 거는 어떤 거 사이에서 플러스랑 플러스 사이 또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척력, 서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인력은 서로 다른 종류,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힘인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표에 서로 어떤 종류의 전하를 띈 물체끼리 밀어내는 힘이 척력인가요? 그치. 같은 종류 전하를 띈 물체끼리는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어떤 종류의 전하를, 그렇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띈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마찰 전기는 마찰이 뭐야? 서로 비비는 거지. 비벼가지고 전기를 띠게 된다는 것인데, 이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됐어. 왜? 손바닥끼리 아무리 마찰을 시켜도 대전이 되거나 갑자기 전기를 막 이렇게 찌릿찌릿 이런 경우는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야. 이렇게 같은 물체를 두 개를 열심히 비빈다고 해서 마찰 전기가 생기는 건 아니다. 자, 일단 마찰 전기에서 첫 번째,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원자 구조에서 중심부에 있는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제의 개수, 그게 플러스잖아. 플러스의 그 전하량이랑 그 다음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있죠.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이동을 하면, 전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균형이 깨진다는 거야. 균형이 깨지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전자의 이동에 따른 대전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대전체라는 녀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원자 핵의 플러스는 뭐 여기에 곱하기 5개 뭐 이렇게 있었으면, 원래 원자라고 하는 녀석에는 전자가 5개가 존재를 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을 것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플러스 대전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요게 5개가 아니라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4개, 3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자가 튀어나갔다는 걸 전자를 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전자를 잃었다. 그 경우에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하량을 비교를 하게 되면 플러스 전하량이 5개, 마이너스 전하량은 5개보다 적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대전체는 반대로 주변에 길 가던 자유전자를 납치해서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야. 끌고 들어와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된다는 거죠. 전자의 이동은 당연히 전자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 전하량 비교는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아진다. 그래야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대전열, 기억나니? 대전열에서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까지 뭔가 물체들이 쭉쭉쭉 나오는 이쪽 끝에 플러스가 되기 쉬운 녀석은 제일 끝에는, 그렇지, 털가죽. 이야, 이 친구 열심히 복습하는구만. 훌륭해요. 주영이 훌륭해. 자,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 플러스 대전열의 끝에는 철가죽이 있고, 털가죽 그 다음은 유리. 훌륭해. 거기 없네.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유리, 그 다음에 뭐 명주, 모시기 해가지고 제일 끝에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은 어떤 게 나오디? 플라스틱 나오고, 그 다음은 에보나이트. 그렇지, 에보나이트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나온다. 자, 그 다음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전자기 유도하고 정전기 유도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용어가 조금 다르죠? 같은 유도기는 하나, 이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에서 금속 물체에서 대전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각각 대전되는 그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인 금속 막대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 내에 무엇이 이동해서 금속 막대의 양끝이 대전되는 현상일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전자라고 쓰고 싶겠죠? 그렇지? 전자가 이동해서, 아까 얘기할 때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뭐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된다며. 근데 그냥 전자라고 쓰지 말고 자유전자라고 써주면 더 좋아요. 자유전자라는 게 뭐, 왜 갑자기 자유?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기본적으로는 원자 안에 들어있어요. 원자 안에 들어있는데 얘가 튀어나와서 바깥을 돌아다니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더욱더 쉽게 한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거기는 자유전자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금속 막대의 양 끝이 대전되는 현상이 정전기 유도고,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전자가 이 세상에서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가버려.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가까운 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먼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경우에도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옆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 거,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전자는 어떻게 돼 있어? 플러스님 오셨어 하면서 끌려간다고, 플러스 쪽으로. 그래서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상대적으로 끌려오면서 빈 공간이 생긴 저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자, 그 정도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전기였고, 정전기라는 건 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 자, 그렇게 해서 그게 첫 단원이었고, 두 번째 단원은 이제 전류와 전압, 요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돼요. 전류라는 게 뭐라고요? 전기의 흐름, 전하의 흐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실체는 무엇이 이동하는 것이다? 인재야, 전류가 흐른다는 건 그 실제로는 뭐가 이동을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렇지. 훌륭해. 보람이 느껴져요. 전자가 사실은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얘기한 적 있지. 그치? 전류는 건전지가 있으면 플러스 극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전류는. 그런데 실제로 발견을 해보니까 전자는 어땠어? 이동 방향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요. 그러니까 아니 쌤, 이게 뭔 소리예요? 전류가 흐르는 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아까 전류라는 게 전자의 흐름이라면서요. 그래요, 맞아요. 전부 다 그 세 가지가 다 맞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서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뭐냐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되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한 적어도 거의 뭐 기원 전부터도 전기라는 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는 것도 한 300~400년 전부터도 알고 있었어. 그때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아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고 약속을 한 거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좀 흘렀어. 100년 정도 이렇게 흐르고, 진짜로 알고 보니까 전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자의 흐름이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야. 뒤늦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안 게 잠깐만 있어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네? 야, 이거 어떡하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큰일 났네. 실제로는 전자의 흐름이고 그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껌 먹고 알 먹고 아무 혼란이 없었을 텐데, 문제는 그 시절에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회 한번 하려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1년 전부터 출발해서, 자, 저기 어디 뭐 이탈리아로 오라고? 그러면 이탈리아 오라는 초청장을 벌써 1년 전에 보내요. 1년 전에 보내면 짐을 싸죠. 짐을 싸서 6개월 전에 출발을 해. 6개월 전에 출발해서 6개월 동안 가서 학회를 일주일 하고 다시 집까지 오는데 6개월이 걸리고, 그게 무슨 짓이겠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했던 약속을 바꾸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는 그 약속을 뒤집지를 못했어. 실제로는 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타당한데, 그냥 관습적으로 계속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참 그게 의문이야. 야,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지금은 이제 바꾸면 뭐 금방 다 바꿀 텐데 왜 못 바꿔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나는 분명히 누군가 그렇게 질문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질문 안 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런데도 바꾸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바꾸는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 만들었던 전기 각종 가전 제품들이 있잖아. 그것들이 다 일대 혼란이 온다고.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연결하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을 텐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뒤집어야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꾼다, 그렇게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반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전류의 방향은 그러니까 전지의 무슨 극에서 무슨 극 쪽으로 흐른다. 거기다가 빈칸을 채워보세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그렇게 채워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나오는 거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도선을 따라 전지의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그렇게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물어봐. 되게 치사하게도. 그래서 문제를 잘 보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고르는 건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고르는 건지 그런 걸 잘 보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라는 녀석은 결국 그 도선을 1초 동안에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전하는 또 뭔데요? 사실 전하라고 하는 건 전자야, 전자. 전자의 양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라는 건 아까 주영이가 얘기했지만 암페어 단위를 사용을 하고 A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대문자 A로. 소문자 A 쓰면 안 돼. 소문자 A 쓰면 안 되고 대문자 A로 표현해가지고 암페어라고 그런 거를 전류의 단위로 쓴다. 따라서 1암페어, 10암페어, 20암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근데 암페어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가 있었어. 1000분의 1암페어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밀리암페어. 밀리암페어라고 하는 건 1000분의 1암페어야. 1000분의 1암페어랑 1밀리암페어는 같은 거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거 미터하고 밀리미터 관계하고 똑같은 거야. 1밀리미터는 1000분의 1미터니까 그거랑 똑같은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다른 단위가 아니라 그냥 이 밀리라는 접두사 하나 붙어가지고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것 뿐이지 암페어라는 단위는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전류의 측정은 전류계를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고 했나요? 병렬로 연결한다고 했나요? 그래요. 이거 기억하는 방법 혹시 얘기했었나? 지읒, 리을, 지읒, 리을. 전류계니까 전류계면 지읒, 리을이잖아. 전류. 그렇죠? 직렬, 지읒, 리을. 지읒, 리을, 지읒, 리을. 이렇게. 왜냐면 전압계는 반대거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외우는 방법으로 지랄지랄 이렇게 외우는 거죠. 지읒, 리을, 지읒, 리을. 그 다음에 전압계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병렬. 그거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압병 해가지고 비읍이 들어가 있는 거. 전압계는 비읍이 들어있잖아. 병렬에도 비읍이 들어있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 그거보다는 사실 지랄지랄이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아요. 지읒, 리을, 지읒, 리을. 그렇죠. 자, 어쨌든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직렬로 연결한다 라는 거를 써주면 되겠고요.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다. 요거는 어떻게? 약사는 약사, 약은 약사에게 뭐 그런 거죠. 이거 다 여기 단원 정리만 돼 있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고 사실 설명은 길게 했었어. 그치? 길게 했었던 거. 그거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또 이제 한번 또 보는 거죠. 그러면 재밌어. 자, 다음 23페이지 오른쪽으로 가서 전류계는 저항이나 전구 없이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되고 왜? 직접 연결하게 되면 너무 큰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류계가 획가닥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려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 그러지 마세요 라는 거고 연결된 마이너스 단자를 기준으로 눈금을 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단자가 여러 개가 있었어. 여러 개가 있는데 플러스 단자는 무조건 하나만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측정한 값을 환산을 해서 읽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기 회로에 보면 전기 기호로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것이라 그래서 전지, 저항, 전구, 스위치, 전류계, 전압계 다 본 거 같지? 본 기억이 나죠? 본 기억이 날 텐데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전지에서는 어느 게 플러스 극인가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어. 짧은 거 있고 긴 거 있으면 무조건 긴 게 플러스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건전지 같은 거야.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도선에 흐르는 전하의 양은 어차피 이 정체가 전자니까 전자는 갑자기 없어지거나 생겨나지 않는다 이거지. 일정하게 숫자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죠. 언제 써먹었냐면 직렬회로라고 해서 도선이 한 가닥으로 쭉 다 돼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선에서 어느 점에서 측정을 하든 전류의 세기는 모두 다 같다라는 데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렬이라고 해서 중간에 가다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회로 있잖아. 위로 아래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면 그 갈림길에서 나눠져 있는 각각의 양을 측정해서 더하면 원래 있었던 한 갈래 길에 흐르던 전류의 세기랑 같다라는 거. 그런 거 써먹을 때 전하량 보존 법칙을 써먹었어요. 자,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 동안 회로의 한 점을 통과한 전하의 양을 얘기를 하고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전류라는 거 암페어 단위로 나온다 그랬잖아. 암페어 곱하기 세컨드. 세컨드가 뭐니? 시간의 단위지. 1암페어의 전류가 10초 동안 흘렀다라고 하게 되면 10쿨롬의 전하량이 흘러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Q는 I 곱하기
T 이렇게 나타내요. I가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 Q는 전하량,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단위는 쿨롬, C 하나 딱 써놓고 쿨롬 이렇게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1쿨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전자라고 했잖아. 전하가 1쿨롬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가면 그때 1쿨롬의 전하량이 흘러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1쿨롬 몇 개?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엄청나게 여러 개예요. 전자는 엄청 작거든요. 엄청 작으니까 1쿨롬 정도 흘러가려면 6.25 곱하기 10의 18승 이거 또 되게 치사하지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도 일단 들었다라는 정도 그 정도로 갖고 있으면 되겠어. 6.25 곱하기 10의 18승 한 번만 더 얘기하면 5번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그래요. 다음 보자. 밑에 직렬회로를 보니까 전기회로가 저런 식으로 한 가닥으로 돼 있으면 직렬회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측정을 해보면 회로의 어느 색이나 어느 곳에서나 전류의 세기가 어떻다, 같다, 다르다, 같다, 같자만 하나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병렬회로라고 하는 건 나누어진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무엇이 나누어지기 전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을까? 합이 양 갈래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합하면 원래 갈라지기 전이랑 합쳐지고 나서 그 세기랑 같다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전류고 이제 전압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전압의 단위는 뭐죠? 아까 얘기했었잖아. V, 볼트 단위를 사용을 하죠. 이 전압이라는 게 결국은 전기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능력이라고 보면 돼. 능력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10볼트짜리가 있고 1만 볼트짜리가 있다고 하면 전류가 어느 게 더 세게 흐르겠느냐? 1000볼트짜리를 걸어줬을 때, 1000볼트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당연히 전류가 더 세게, 더 큰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놓고 여기 이제 또 물의 흐름과 전류 비교하기 이런 것도 했었지.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걸 전류라고 비교를 한다면 펌프에 해당하는 거,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 수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펌프인데 그거를 전기 쪽에다 비유를 하면 그게 바로 건전지, 전원장치가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물레방아는 이제 물이 흘러갈 때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이잖아.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로 따져보면은 전구라든지 아니면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의 흐름, 파이프에 해당하는 건 뭘까? 물이 흘러가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곳, 도선에 해당하게 되겠죠. 밸브는 스위치. 수압은 그럼 뭐에 해당할까? 수압. 물이 흘러가는 압력이잖아. 물이 흘러가는 압력이 수압이니까 그렇지. 전기로 따지면 전압이 해당하게 돼요. 똑같이 용어도 앞자로 끝나는 게 그나마 좀 좋네요. 자, 수압이랑 전압이랑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압의 측정은 전압계를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고 병렬로 연결한다고? 전압계. 그렇죠. 전압계를 회로에 병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주면 될 것이고 연결된 마이너스 단자를 기준으로 눈금을 읽는 건 전류계든 전압계든 똑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자가 뭐 3V, 뭐 15V, 30V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있다고 단자 위에다가. 그래서 맥시멈 3V까지 측정할 수 있다, 15V까지 측정할 수 있다, 30V까지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단자에다 연결했을 때. 자, 그다음 전지의 연결과 전압이라고 하는데 요거 전지의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건전지가 1.5V짜리를 직렬로 3개 쪼로록 나열하면 몇 볼트? 4.5V가 되는 것이고 병렬로 3개 이렇게 연결하면 전압은 몇 볼트? 1.5V 그대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신에 병렬로 연결하면 좋은 점은 뭐? 오래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끝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아주 그냥 훌륭해요.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군요. 우리가 지난 4시간 동안에 수업했던 게 이 내용들이었어. 오늘이 무려 5번째 시간 아니냐? 내 기억으로는 5번째 시간인 것 같아. 맞아. 자, 그 다음에 전기 저항과 전기 에너지. 자,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단위는 뭘 쓴다고요? 옴. 옴 한 번씩 기호 한번 써봐봐. 옴. 이게 옴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한번 써봐봐. 옴. 그래요. 아니 여기 인쇄돼 있잖아. 요거를 흉내내서 써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네. 그래. 옴 한번 써봐봐. 그래요. 옴을 뭐 이렇게 쓰든 별로
아무도 시비를 거는 사람은 사실 없어. 옴이라고 그냥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 저항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아까 전기라고 하는 게 전자가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전자가 이동을 하다가 전자 너 오지 마라고 뭔가 이렇게 막는 녀석이 있다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원자랑 전자가 충돌하는 거야. 원자들이 쫙 나열이 돼 있잖아. 나열이 돼 있는데 전자가 그 사이를 흘러가다가 퉁퉁퉁퉁 부딪힌다 이거지. 원자랑. 따라서 이 원자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느냐, 그 크기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저항 정도가 다를 거야.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구리로 만들어졌냐 아니면 철로 만들어졌냐 니크롬선으로 만들어졌냐, 그거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보면 전기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도선 내의 원자들과 땡땡하기 때문이다. 충돌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와 굵기, 전기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왜? 내가 전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야 할 곳이 길게, 가야 할 거리가 긴 거랑 짧은 거랑 어느 게 더 가기가 편하겠니? 짧은 게 편하겠지. 즉 도선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저항값은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게 분자의 부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비례한다 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선의 굵기, 관이 굵은 데를 통과하는 게 편하니 아니면 작은 거를 통과하는 게 편하니? 굵은 거를 통과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도선의 굵기는 굵으면 굵을수록 저항값이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도선의 굵기는 도선의 단면적이라고도 얘기해. 단면적이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그 부분의 면적이니까 굵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옴의 법칙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옴이라는 양반이 열심히 실험해가지고 평생을 바쳐서 찾아낸 거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지. 뭐? 그렇지, V나 IR. 아우, 훌륭해요, 인재. 그대는 아주 우리 학원의 인재야. 갑자기? 자, 옴의 법칙.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는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에는 어떻게? V나 IR을 딱 써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V나 IR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 I라는 녀석은, 그럼 I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는 R을 나눠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잖아. I는 R분의 V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 곱해져 있는 거니까 나누기로. 그렇게 했을 때 전류라고 하는 녀석은 전압의 세기에 비례하고, 분자 있으면 비례하는 거잖아. 분모 있으면 반비례하는 거지. 저항의 크기에는 반비례한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빈칸 얘기를 한 거야. 비례, 반비례라고. 자, I는 R분의 V, V는 IR, R은 I분의 V, 이렇게 세 개 다 돌려가며 쓰면 되고, 하나만 기억해라. V나 IR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겨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 저항의 연결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합성 저항 구하는 거 있었지? 전체 저항이라고 불리우는. 직렬이 훨씬 더 쉬웠어. 어떻게? 직렬은 각각의 것들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 뭐 예를 들어서 2옴짜리랑 3옴짜리를 직렬로 연결해놨다? 그러면 2 더하기 3에서 전체 합성 저항은 5옴이 되는 그런 식이야. 그런 식이니까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데 병렬 연결은 조금 달랐어. 3단계를 거쳐서 합성 저항을 구했었죠. 어떻게? 1단계 무엇? 각각의 저항의 크기의 역수를 구해. 역수를 구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역수가 뭐니? 2옴이랑 3옴짜리였으면 2분의 1, 3분의 1이 각각의 역수가 되는 거야. 역수를 구하는 게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구한 역수를 더해. 더하는데 이제 분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막 통분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어. 어쨌든 통분해가지고 더했고, 그게 2단계. 3단계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뒤집어. 그게 바로 합성 저항의 크기가 된다. 그렇게 3단계에 걸쳐서 합성 저항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 연결 방법이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가 생겨. 그러니까 자꾸자꾸 이렇게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자꾸자꾸 커지겠지. 왜? 그냥 더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도선이 나눠져 있는 형태인데, 얘가 도선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굵어지는, 단면적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요 부분 이해 안 되면 그다지 굳이 이해 안 하려고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전류는 그러면은 직렬 연결에서는 도선이 한 가닥뿐이야. 한 가닥뿐이니까 당연히 어느 점에서나 쟤도 전류의 세기는 똑같겠죠. 똑같고요. 깜짝이야. 자, 그 다음에 병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전류의 세기는 두 가닥에 나눠서 흐르는 거 더해야 전체 전류가 되겠죠. 그거를 여기 식으로 써놓은 거야. I는 I1 플러스 I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압은 반대야. 전압은 반대로 직렬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각각이 달라요.
걸리는 전압들이 다르기 때문에. 왜? 전류가 같으니까 전압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 R 값이 다르죠. 두 개가 R 값이 다르다고 할 때 일단 전류가 같대. 그러면 당연히 전압은 달라져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서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거 두 개를 더해야 전체 전압이 나온다라는 게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어때? 병렬 연결은 전류 값이 달랐어. 전류 값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걸리는, 각각에 걸리는 전압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막 콘센트 여러 개짜리 있잖아. 뭐 4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콘센트 있지. 콘센트에다가 막 전기구를 여러 개 꽂는단 말이야. 뭐 충전기도 꽂고, 뭐 공기청정기도 꽂고, 다리미도 꽂고 막 난리를 치지. 그렇게 하면 걔네들 하나하나가 이제 저항에 해당하게 되는데,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걸까, 병렬로 연결한 걸까? 갑자기 그냥 찍어봐. 직렬일까, 병렬일까? 직렬손. 저는 그 콘센트에 꽂혀 있는 전기기구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명.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3명. 집단지성의 힘은 위대하구나. 병렬로 연결된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런 전기기구 하나하나들은 전부 다 220V짜리라고 하지. 220V에서 꽂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직렬로 쭉쭉쭉 돼 있으면 220V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뭐 얘는 30V, 얘는 40V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병렬로 연결해야 220V로 들어온 게 여기도 220V, 여기도 220V, 옆에도 220V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항값은 어떻게 될까? 그런 식으로 한 개에 꽂았을 때보다 여러 개를 꽂으면 꽂을수록 저항값이 점점 작아져. 합성 저항은 작아지잖아. 병렬로 연결하면.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콘센트에다가 너무 문어발식으로 너무 여러 개를 꽂으면은 과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흐르면 뭐냐면 도선에도 열이 발생해. 열이 발생해가지고 도선이 녹아내리고 불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R 전체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게 각각의 저항 값들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R1, R2 플러스 쭉쭉쭉쭉 이렇게. 이게 직렬 연결 시의 저항의 크기고, 병렬 연결 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R이라고 쓰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R분의 1을 아예 해버려. 제일 마지막에 역수 취하는 부분까지 반영해서 R분의 1이라고 쓰고, 그거는 어떻게 각각들을 역수를 구해서 더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뒤집는다는 걸 이 부분에다 써놓은 거지. R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병렬 연결 시에 전체 합성 저항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 에너지의 전류의 열작용. 전류가 흐를 때 전자와 원자의 충돌로 인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열이 발생한다. 진짜로 도선이 뜨끈뜨끈하다가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도선의 피복이 녹아내려가지고 그때 불이 나는 거야. 팡팡 불이 나요. 그래서 그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 그냥 뭐 한 1분, 2분 쓰고 나면 괜찮은데, 보통 그때 머리 말리면 몇 분 정도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나요? 한번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면 적어도 10분, 15분 쓰잖아. 그치?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항상 머리를 말릴 때 1분도 안 말려도 다 마르거든? 뭐 한 10초, 20초만 하면 다 말라. 뽀송뽀송해져. 근데 딸내미 머리 말리려니까 엄청 오래 해야 되더라고. 10분, 15분이 진짜로 10분, 15분을 해야 돼. 그래도 별로 공감은 안 되겠지만 정말로 머리가 길면 머리 진짜 안 말라. 진짜 안 말라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끄고 이 선을 뽑으려고 딱 당기면 이미 이 선이 뜨끈뜨끈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거야. 그치? 어이? 지훈?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전류의 열작용이라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라는 그 얘기고, 그러면 2번에 땡땡땡 이거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니까 전기 에너지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고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그거, 전기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단위는 줄을 쓰고 줄 단위로 나올 텐데, 그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류가 흐른 시간. 이거 공식 외울 때 뭐라고 외우라고? 비타민 VIT. 왜? 전압이 V, 전류가 I, 그 다음에 시간이 T니까 VIT 해서 비타민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어요.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한 3개 정도 있다고 했죠. V는 IR, 그리고 E는 VIT,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였죠? 전력이라고 부르는 P라고 하는 녀석은 V 곱하기 I다. 이렇게까지 외워주면 되겠어요. 3개.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 동안 전기기구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고, 보통 1초 동안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은 단위가 무엇? 줄 퍼 세컨드가 될 테니까. 왜? 에너지가 줄 단위였는데 그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렸으니까 줄 퍼 세컨드.
줄 퍼 세컨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2학년 기말고사 할 때 줄 퍼 세컨드가 와트랑 같은 단위라고 신나게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지? 그래서 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도 단위가 와트를 사용한다. 와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거는 위에 있었던 전기 에너지에서 V 곱하기 I 곱하기 T에서 T만 나눠준 셈이 되기 때문에 그냥 V 곱하기 I로 해가지고 전력값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전력량이라고 하는 건 전기기구가 일정한 시간 동안 소비한 전기에너지 총량이니까 와트 아워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는 결국은 줄 단위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다시 시간을 곱했으니까. 그래요. 뭐 그 정도로 하면 되겠고 요거 문제들 푸는 거는 내일 오투 책을 가지고 와서 그대들이 이미 다 푼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실제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도록 해요. 오투에 보면 이거 계산하는 문제 열나 많이 나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죠. 그렇죠? 자석 주변에 철가루 뿌려놓으면 철가루가 쫙 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잖아. 물론 쩔거당 붙지만 쩔거당 붙는 그 모양 자체도 그렇게 자기력선 모양으로 붙어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자석의 두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두 극이라 하면 N극이랑 S극인데 서로 같은 극끼리는 어떤 힘? N극과 N극 사이에는 어떤 힘이 생기나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생기고요. N극과 S극 사이에는 어떤 힘이 생기나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기게 된다. 라고 그렇게 돼 있죠. 뭐 자기력선은 자기장의 모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선으로 나타낸 것.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 N 또는 S 찍어봐. 물론 수업 시간에 했는데 찍어보라고 얘기하죠. 자, N극이 가리키는 방향들을 이어놓은 게 바로 자기력선,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만 이제 남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 따봉을 뭐 기억을 해줘야 돼. 따봉 해가지고 엄지가 뭐라고?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 이게 뭐냐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직선 도선이라는 건 이렇게 똑바로 생긴 전선이라는 거죠. 전선에다가 감아 쥐었을 때 전선이 너무 굵어. 전선을 감아 쥐었을 때 엄지를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맞춰줘라. 그랬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보통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자, 직선 전류와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오른쪽으로 와서 보면 직선 전류는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무슨 모양으로 생기니? 그 밑에 이제 그림도 그려놨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을 동심원 모양이라 그래. 동심원. 중심이 똑같은 원이다 그래서 동심원. 가끔씩 동심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뭐 애들과 관련된 얘기인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 왜? 애들의 마음은 동심이라고 표현하잖아. 동심. 재미없냐? 동심 파괴자 몰라? 동심 파괴자? 이 세상의 냉혹함을 알려주는 거지.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고 이런 동심 파괴자 같으니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농심 말고 농심이 뭔지 알아? 농부의 마음이 농심이야. 진짜로. 그래서 그게 농심의 뜻이야.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농심이라고 회사 이름을 지은 거야. 하지만 요즘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농심인지 뭔지 민심도 아니고 농심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진짜야. 자,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할 때 중요한 거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 왼손으로 하면 틀려요.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할 때 자기장의 방향은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된다라는 얘기였고 원형 전류라고 하는 건 직선 도선이 구부러져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돼. 따라서 그 지점에서 그냥 직선 도선 그 지점으로는 직선이니까 직선 도선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잡아주면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잡아보면서 오투에도 방향 묻는 문제들 엄청 나올 거야. 다음 3번 코일에 의한 자기장. 자기장의 모양이 무슨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과 비슷할까요? 그 중간에 막대 자석 들어가 있을 때처럼 그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생긴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막대라고 적어주면 될 거예요. 막대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과 비슷하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줄 때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줘도 되고 이 친구 갑자기 안경알을 막 뽑는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요. 그냥 직선 도선이다 생각해서 감아쥐어줘도 됩니다. 전자기력과 전자기 유도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FBI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FBI 빵야
FBI. 왼손으로. 그건 대신에 왼손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왼손으로 해주고 오른손은 따봉, 왼손은 빵야 빵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줘요. 왼손 위에서부터 FBI. F는 뭐 힘을 보통 force니까 F라고 표현하고 B는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N극에서 S극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맞춰주면 돼요.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I는 뭐 전류가 흐르는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방향으로 맞춰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엄지가 바로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이 방향으로 도선이 휙 날아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나중에 실험해봐. 이거 진짜 생각보다 힘 되게 세. 이 전류 살짝만 걸어주고 자석이 이렇게 놔둬도 도선이 휙휙 날아다녀. 이쪽으로 휙 나가고 아래쪽으로 휙. 아래쪽은 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여튼 그렇다고 해요.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해가지고 전자기력이라는 건 자기장 속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고 이 힘의 크기 이용한 무기도 있다 그랬어. 레일건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전자기력의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을 꼭 해야 되겠니? 뭐 그래. 오른손을 혹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따봉이 아니라 이렇게 손바닥을 펴게 돼요. 손바닥을 펴게 되고 손바닥 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하늘 방향, 요게 힘의 방향. 그리고 나머지 요 네 개,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 자기장이 가리키는 방향. 그 다음에 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으로 그렇게 맞춰줘도 됩니다. 그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야. 오른손 손바닥 핀 거랑 왼손 총 쏘는 거랑 똑같아. 왜? 돈 내나 아니면 총 쏜다. 이거 아니니?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했을 때 손바닥 피는 거랑 왼손으로 이렇게 총 모양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이렇게 딱 갖다 대서 생각해 봐. 두 번째 손가락 가리키는 게 아까 자기장의 방향이라며. 그거 오른손에서는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며. 그게 엄지의 방향이랑 똑같지. 그 다음에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니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랑 똑같죠. 그래서 요걸로 하든 요걸로 하든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고 계세요. 전자기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세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고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일 때 가장 큰 힘을 받고 날아가면 힘을 받지 않는다. 그럼 뭔 얘기냐면 이렇게 총이 있는데 얘가 여기가 90도일 때가 최대의 힘의 크기를 받는 것이고 얘가 점점 각도가 줄어들어서 나란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전자기력을 받지 않아요. 가시나는 전자기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만 좋아하지. 또 이 선미 가시나 이런 얘기만 하고 말이야.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이용은 어떻게 하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하는 그 물체가 뭐냐면 전동기야, 전동기. 모터라고 부르는 전동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요. 전자기 유도는 오늘 한 거야.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움직임이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거 그게 바로 전자기 유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라는 게 바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것이고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하면 커진다고요? 이게 속도가 빨라지거나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코일을 많이 감거나 아니면 자석을 센 걸 사용하거나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전류를 더 세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돕는 방향으로. 그렇지. 츤데레야. 츤데레. 갈라 그러면 오지 마. 아니 가까이 올라 그러면 오지 마. 밀어내고. 막상 왔는데 간다 그러면 아쉽잖아. 아쉬우니까 가지 마. 이렇게 땡기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당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밀당에 대해서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밀당하고도 비슷하지. 올라 그러면 오지 마. 갈라 그러면 가지 마. 이거 아니야. 딱. 잘 설명하네요. 뭐. 그래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게 사례로 대표적인 게 발전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다 발전기까지 써주면 1단원 아주 큰 산을 넘었어요. 전기와 자기라고 해서 여기 있는 4단원 중에 가장 어려운 단원을 우리는 클리어했습니다. 클리어했으니까 내일까지 O2. O2는 어디까지냐 하면요. 쫙 펴보세요. 엄청 많아요. 놀랍죠? 그래요. 여기까지예요. 79페이지 아니다. 79페이지 아니고 여기까지냐? 아닌데? 오케이. 66페이지까지 들어오면 되겠어요. 66페이지까지 반드시 OT가 아니고 O2예요. OT라고 썼어. 괜찮아. OT라고 쓸 수도 있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